안녕하세요.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로봇 리포트 시리즈 두 번째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로봇 산업에 대한 전망, 이런 리포트를 한번 발간을 연초에 했었는데, 지금 연말이 돼가지고 AI, 로봇의 눈과 뇌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지금 작성을 해봤습니다. 메인으로 작성하신 우리 박세영 매니저가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전 크리에이터 박세용 심사역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비전 크리에이터는 2022년 2분기부터 꾸준하게 분기별로 이 리포트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번 분기에는 이제 로봇 스타트업의 구체적인 케이스 스터디인 이제 AI 로봇의 눈과 뇌가 되다라는 주제로 이 리포트를 작성해 봤습니다. 비전 크리에이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인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이면 저희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비전 크리에이터는 지난번에 3분기에 작성했었던 리포트의 이름이 이제 로봇 다가온 미래였습니다. 이게 앞으로 올 트렌드가 아니라 로봇 시대는 이미 왔고, 앞으로 이 전환의 트렌드는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지목을 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판단 근거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로보틱스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로봇의 하드웨어 자체가 가격이 많이 인하가 되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는 로봇이 이제 똑같은 작업만 하는 정도에 그쳤었는데, 이제는 AI 탑재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사람처럼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 용처가 넓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저희는 근거를 댔었고요. 이러한 점들 때문에 뭐 저희가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다른 투자자들도 여러 걸 인지를 하고 있어서 올해 정말 장이 많이 어려워서 이제 상장 주식이든 비상장 주식이든 다양하게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도 로봇 기업들은 높은 기업 가치를 꾸준하게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메가 트렌드를 기반으로 이제 탑다운 리서치를 통해서 이제 두 개의 로봇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생활 폐기물을 로봇으로 자동 선별해주는 에이트테크라는 기업이고, 두 번째는 농산물을 자동으로 선별해주는 솔루션인 에이오팜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두 개 기업은 그 선별 작업을 자동화한다라는 공통점 때문에 굉장히 사업 모델도 유사하고 이제 이 제품을 디벨롭하는 과정에서도 좀 유사한 점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에이오팜을 저희가 발굴하게 됐었던 계기도 이제 에이트테크가 정말 좋은 기업인데 혹시 이런 기업도 어디 없을까라고 찾아보다 보니까 발견을 해서 저희가 콜드콜을 통해서 실제 투자 집행까지 이어졌던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에이트테크라는 기업을 통해서 이 선별 산업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로봇이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이오팜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도 상당히 빨리 내릴 수 있었습니다. 선별 산업은 구조적으로 이제 3D 산업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로봇을 도입하면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후에 이제 솔루션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단계에서 후수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에게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로봇들은 뭐 커피를 만들어주는 로봇이라거나 아니면은 음식점에서 서빙을 해주는 로봇들이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소비자들의 소비 환경에 가깝게 위치한 로봇 대신에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그런 3D 작업들을 대체하는 로봇 기업에 주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메가 트렌드 자체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더 중요한 거는 이 로봇을 도입할 때 사회적 마찰 비용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은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데 그 마찰이나 사회적 갈등이 너무 크다 보면은 그런 스케일업이 저해를 받을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타다의 사례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었죠. 소비자들은 타다를 분명히 원했지만은 기존에 있는 제도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기존에 타다가 생각했었던 성장 곡선보다 좀 더 많은 마찰과 진통을 겪으면서 성장하게 됐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로봇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을 해주는 로봇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담으로는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자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래도 경쟁이 좀 덜 치열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이트테크와 아이오팜은 각각 생활 폐기물과 농산물의 선별을 이제 딥러닝을 AI를 탑재한 로봇으로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두 기업 모두 일반적으로 저희가 카메라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그 RGB 카메라,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촬영해서 색깔이 나오는 그 카메라들 있죠. 그 카메라를 통해서 획득한 이미지로 대상을 이게 A구나, B구나 이걸 구분을 하는 비전 컴퓨팅이라는 방식을 이제 이미지 선별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 작업을 했을 때 AI의 두뇌 기능을 하고 있는 AI의 학습은 이제 비정형 데이터의 처리에 가장 효율적인 딥러닝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두 기업 모두 이제 3년 이내 기업이거든요. 에이트테크는 2020년에 창업을 했고, 에이오팜은 2021년에 창업한 법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력이 워낙 좋고 제품이 우수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 모두 첫 상업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 상업 매출을 달성해준 1호 고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제 추가 발주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정부기관이나 민간 기업에서도 우리도 이 솔루션을 좀 도입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이트테크는 누적으로 한 35억 원 투자를 유치했고요. 에이오팜은 15억 원 정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선별 산업의 구조적인 통점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100개의 물건이 있을 때 이거는 A고 이거는 B다라는 거를 빠르게 분류해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거를 대부분 사람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이 선별을 하는 기준이 일관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거를 매 순간 정확하게 적용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플라스틱을 선별해야 되는 건데요. 이제 사람은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하면은 뭐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아메리카노 컵도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콜라를 마셨을 때 나오는 페트병도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엄밀히 따지면 다르거든요. 이제 페트병은 ET 재질이고, 그리고 스타벅스 컵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재질인데, 이 재질이 다른 거를 한 번에 똑같이 플라스틱이라고 선별하면 그건 선별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트냐 PP냐 아니면 또 다른 뭐 플라스틱 재질이냐 이런 것들을 다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선별 작업장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컨베이어 벨트 라인 하나에 이 작업물들이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눈으로 보고 나서 이제 기계처럼 이렇게 선별해낸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분리수거가 굉장히 잘 되는 나라입니다. 이제 1차적으로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한 거를 이제 선별 사업자들이 자기들의 사업장에 가져가서 2차, 1, 2차 선별을 다시 하거든요. 이렇게 최소 2번 이상의 수선별 작업을 또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재활용품의 그 재활용률은 이제 60%를 하회할 정도로 이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은 좀 더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왔던 생활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공산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찌그러져 있거나 이런 모양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뭐 본질적으로는 같은 제품들인 건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감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감귤의 모습도 다 다르고 그 감귤에서 물러졌거나 찍혔거나 아니면 상처가 났거나 병이 났거나 이런 모습들이 모두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똑같은 과일을 보고 나서 이거는 상품성이 있네, 이거는 상품성이 없네 라고 판단을 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심지어 이거를 그 감귤 분류의 이런 전문가 같은 분들한테 가져가서도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시기 때문에 이게 이견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하게도 이제 선별 작업자분들이 그거를 매 순간 정확하게 판단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감귤 선별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컨베이너 벨트 안에서 이 과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사람이 다 눈으로 보면서 이 중에서 나쁜 과일들이 이제 완벽하게 솎아내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별이 비일관적이다 보니까 밸류체인 전반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선별이 비일관적이게 되면은 단순하게 그 몇 개 불량품이 섞여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밸류체인 전반의 비효율성이 심각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재선별의 사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1차적인 분리수거를 하고 선별업체들이 추가 분리수거를 하는데, 이 추가 분리수거를 한 1차 업체가 준 선별물들을 2차 업체가 가져가면 거기서 또 선별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앞단에서 이걸 선별을 한번 해줬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 그리고 우리가 충족해야 될 소비자들의 니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걸 또 한 번 선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적으로 표현하면 일을 2번 하는 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고요. 이 농산물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은 이게 아무래도 그런 소비자들의 니즈가 좀 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과일이라고 하더라도 뭐 백화점이 원하는 과일의 수준하고 동네 마트 혹은 동네 소매점이 원하는 과일의 수준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 과일의 용처, 예를 들어서 갈아먹는
사과 주스를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그냥 갈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썩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과일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 매 선별 단계를 거칠 때마다 이 선별 업체들이 다시 선별을 하는 그런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통 단계 전반의 비효율성이 굉장히 큰 편인데요. 이제 국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유통비 비율이 2022년을 기준으로 47.5% 수준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저희가 과일을 1,000원어치를 사게 됐을 때 그중에서 475원이 이제 유통마진 혹은 유통업자들이 가져가는 몫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게 지난 10년 동안 그 유통업이 효율화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유통비 비율이 점점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2021년에는 41.8%였었던 이 유통 비율이 2022년에는 47.5%가 될 만큼 그, 국내 농산물 유통산업의 비효율성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재선별을 번거롭게 해야 한다는 점 외에도 이 최종 상품의 가치 자체가 손상이 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류가 되고 나면은 그게 분쇄를 해가지고 분쇄하고 갈아서 조그만 입자인 플레이크라는 것으로 변환이 되는데요. 여기서 완전하게 특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플레이크의 순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사가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 이 플레이크를 높은 가격을 주고 사가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부가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과일은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뭐, 거기 과일이 하나가 썩은 게 박스에 있으면 다른 것도 다 같이 썩어버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결함과 한두 개가 이제 선별되지 않고 나서 박스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그 상자 전체가 다 썩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모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별이 정확한 게 중요한데 이게 에이오팜이 실제로 그 선별장에서 테스트를 해봤었던 결과 이제 작업자 4명이 1시간 동안 작업을 하셨는데 이 복숭아의 그 치명적인 결함 중에 헤칼이라는 결함이 있습니다. 그 결함이 있는 과일이 상자 안에 들어가 되면 그 상자 전체가 썩어버리니까 그 헤칼과는 무조건 잡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업자가 4명이 붙어가지고 이 선별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 이제 100개 이상의 핵활과가 미시별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이 100개의 결함과들이 상자 하나에 하나씩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100상자의 복숭아가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썩어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수도 있겠죠. 마지막은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인건비 부담이 증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선별 작업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고임금을 주고 나서 노동자를 채용할 수는 또 없는 산업입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한 사전 지식이나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생산성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최저임금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분들께서 이제 그 근로를 하는 시장인데요. 최근 5년 동안 이 최저시급이 빠르게 인상하다 보니까 선별업체들의 인건비 부담도 빠르게 증대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선별 시장의 인력 공급에 되게 중요했었던 부분을 차지했던 게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인데, 코로나19 때문에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인건비 부담이 더욱 증대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이오팜이 현장에서 인터뷰를 했었던 결과가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선별 작업자 한 명의 임금이 한 150에서 170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에는 300에서 350만 원 정도를 뛰어버려서 이제 한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혹은 2배 이상 증가했을 만큼 이 인건비 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주 52시간 근로제가 거의 모든 기업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서 이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 인건비 부담이 정말 눈덩이 굴러가듯 커지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솔루션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건비 부담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생산성이 또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폐기물 이 분류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 작업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이게 모티베이션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할 유인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생산성이 더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분류 작업이 반복적인 신체 노동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이 몸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이러니까 또 자주 관두시거든요. 근데 자주 관두면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찾아온 사람이더라도 금방 떠나버리고 이런 이직률이 너무 높은 직장이다 보니까 어,
근로자를 고정적으로 확보를 하는 게 너무 어렵고, 설령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바로 떠나기 때문에 그 근로자들이 이 선별 작업이 몸에 익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손으로 선별을 하다 보면은 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비용은 가장 높은데 생산성은 가장 낮다라는 이러한 그 리서치 결과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노무 리스크가 크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 작업 자체가 굉장히 고강도의 유체 노동이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중률이 높아서 노동자들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노무 관계가 되게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어서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이 뭐 퇴직하는 노동자들에게 퇴직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켜줬다가 이제 노무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제 선별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 산업의 구조적 통점은 이제 성별 자체가 좀 비일관적이다. 두 번째는 생산성이 낮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마찰 비용이 높다라는 점인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은 모두 로봇의 도입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 선별 산업에서 이전에도 폐기물과 농산물의 이런 작업자가 직접 하는 수선별 방식을 대체하려는 시도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 선별 정확도가 정확하지 않았고 이제 한계가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산업 환경에서는 도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전 컴퓨팅을 가능케 하는 딥러닝 AI 로봇을 통해서는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고 높은 정확도로 물체들을 선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솔루션들이 굉장히 높은 경제성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에이트테크의 분류 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 RGB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된 이미지를 보고 AI가 이거는 페트병입니다. 이거는 유리병입니다. 이건 페트병인데 이거는 재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그 명령을 내리면은 그걸 로봇팔이 내려가서 진공 흡입 방식으로 이걸 선별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페트병, 유리병, 알루미늄 캔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할 수가 있고요. 이제 색상 및 세부 재질까지 고려하면 총 12종류 정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분류 속도는 이제 이 로봇 한 대가 그 분당 96개의 폐기물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작업자들의 처리 속도가 분당 40개를 넘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트론 한 대는 최소 2.4명의 작업자를 대체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높은 분류 속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 객체 인식의 정확도도 99.3%에 달합니다. 에이오팜의 분류 시스템은 에이트테크에 비하면 하드웨어적으로는 좀 더 간단한데 그 AI의 식별 알고리즘은 좀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폐기물처럼 하나의 이미지로 대상의 물성만, 그러니까 이게 페트병이냐 아니면은 뭐 유리병이냐 정도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되는 AI 대신에 이제 과일 하나를 보고 나서 이 과일의 모든 면을 촬영을 하고 그 모든 면에 나와 있는 그 결함들의 정도를 분석해서 상품성을 판단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이오팜 솔루션이 작동하는 방식은 이제 컨베이너 벨트가 있으면은 거기에 그 과일이 이렇게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굴러갈 때 과일 하나를 그 사진을 60장을 찍습니다. 그 60장을 찍은 거를 토대로 이제 딥러닝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뭐 A 등급의 과일입니다. 이거는 B 등급의 과일입니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나면은 그 뒷라인에서 이제 과일들이 컨베이너 벨트를 지나갈 때 그 로봇이 이제 툭툭 쳐내가지고 그 등급별로 이 과일을 빼내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AI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방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류 속도가 초당 9개 그리고 분류 정확도는 99% 이상이고요.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한 개 라인당 이제 4명 정도의 작업자를 대체하는 굉장히 뛰어난 솔루션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별 로봇을 도입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 당연하게도 이 작업자들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에이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 로봇 한 대당 2.4명의 작업자를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인건비 절감분과 로봇의 운영 비용까지 감안을 하면은 이제 로봇의 그 투자 회수 기간이라고 하죠. 이제 로봇을 사고 나서 몇 년이면은 투자했었던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그 기간이 3.11년 정도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 로봇 부품의 실질적인寿命이 7년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7년 중에서 3년 동안만 이 비용을 내고 나면 나머지 4년은 이제 전기값만 내고 나서 이 로봇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무엇보다 이러한 비용 절감 효과에는 이
단순하게 작업자를 대체하는 것 이외에도 이 로봇을 활용하기 때문에 좀 더 오랜 시간 그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수적인 이점은 고려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영 효과의 개선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AO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루션 한 라인이 4명의 작업자를 대체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실제 그 서귀포 APC라는 곳, 그 감귤을 선별하는 작업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나왔었던 데이터를 판단을 해보면은 이제 어, 4명의 선별 작업자를 대체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이제 작업자 1인한테 줬었던 그 연간 인건비가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1년 내내 일하시는 건 아니어가지고 조금 낮긴 한데요. 이 1,500만 원에서 4명을 대체하니까 이 로봇 한 대를 도입하면 연간 6천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는데 AO팜 솔루션 한 대의 가격이 7천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회수 기간이 약 1.17년으로 굉장히 짧죠. 그리고 이 부분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반적인 경영 효율화 효과 자체는 이제 함께 집계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의 기대 성과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비 가동률이 증대됨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수선별, 그러니까 작업자들이 손으로 하는 선별에 의존하다 보면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작업자들의 리듬에 맞춰서 이 전체 설비가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업자들이 없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 시간마다의 법정 휴식 시간인 10분은 이제 그 설비가 운영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작업자들이 하루에 8시간만 출근을 하니까 24시간 중에서 8시간만 이 설비를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을 초과시켜가지고 잔업을 시키면 인건비 부담도 올라가고, 인건비 부담도 올라가고, 나중에 가면 근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위험도 있죠. 하지만 로봇을 도입을 했으면은 이게 이론적으로는 로봇의 그 약간의 정비 시간 혹은 이걸 시키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설비를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설비라는 것 자체가 한 번에 대규모 돈을 투자를 하고 나서 그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그 장치 대규모 고정비라는 점에서 설비 가동률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빠르게 개선되는 그런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실제 어느 정도 그 가동 시간을 늘릴 수 있느냐는 세부적인 환경에 따라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뭐 기존에 8시간 운영하던 거를 공장을 16시간 운영할 수 있다라면은 그것만으로 이미 그 설비 가동 시간이 100% 이상 늘어나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대 효과는 이제 노무 이슈 최소화를 통해서 마찰 비용을 절감한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 사업자분들께서 크게 고민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노무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기피 직무이니까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설령 구한다고 하더라도 일 조금만 하다가 이거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고 나가고 그럼 또 새로운 사람들 찾아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뭐 산업재해라던가 아니면은 그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노무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리스크가 발생하는데요. 이게 뭐 그 경영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이제 뺏어간다는 점에서 굉장한 비효율입니다. 근데 로봇을 도입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을 일하는 거고 로봇은 불만이 없으니까요. 로봇을 일단 도입하고 나면은 그 로봇과 그 설비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뭐 한두 명 정도를 더 채용을 해야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관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고급 인력이고 대신 이제 그 육체적인 노동 강도는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비용만 지급하면 오랜 긴속을 기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점에서 이제 비용이 많이 세이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소수의 고급 노동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보상의 여력이 더 커져서 조금 더 장기 근속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찰 비용의 절감 효과는 사실 정교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경영자하고 경영지원부서의 업무 부담 및 리스크를 주로 덜어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경영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 선별 산업의 로봇 전환이라는 것들 자체가 굉장한 정책적인 훈풍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산업은 저숙련 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의 의존도가 컸었는데요. 만약 로봇화가 진행된다면은 이주 노동자들이 유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노무 이슈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 선별 효율이 개선이 된다면은 재활용률이 개선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뭐 새로운 페트병을 더 안 만들어도 되니까 탄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ESG 트렌드에 부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농업의 관점에서는 농업은 이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의 기간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농업의 효율화가 굉장히 더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농촌의 고령화가 너무 빠르게 지속이 되고 있고 또 대부분 그 영세한 농업자들 위주다 보니까 기업화가 더 이루어져서 이 전체적인 생산성이 낮은 상황인데요.
이 점 때문에 이제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뭐 농업의 스마트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에이오팜 솔루션의 설치 현장에 방문했을 사례가 있는 것처럼 이 전반적으로 이런 솔루션들에 대한 그 정책적인 니즈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 두 기업 모두 2022년 2분기에 팁스 과제에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더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게 딥러닝 AI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확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딥러닝 AI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는 사람과 굉장히 유사한 선별 방식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사람의 눈을 대체하고 그 AI가 사람의 뇌를 대체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작업했었던 분야에는 대부분 적용 가능하고 전후방산업으로도 연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폐기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자동화하기 위해서 이제 폐기물들을 물에 띄워서 선별해보는 수선별 방식, 그러니까 물로 선별하는 방식인 거죠. 아니면은 이제 바람에 날려보는 방식들을 채택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선별 효율이 높지가 않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이트테크의 제품인 에이트론의 선별 방식은 로봇이 카메라로 보고 이걸 판단을 해가지고 선별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99.3%에 달하는 선별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생활 폐기물을 선별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들을 선별하는 쪽으로도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은 에이스테크가 지금 확장을 목표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건축 폐기물 선별 시장입니다. 건축 폐기물은 이제 국내 총 폐기물의 44.5%를 차지하는데 이 비중이 이제 생활 폐기물에 대비해서 한 4배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특히 폐기물의 재활용이 탄소 절감을 위한 ESG 탄소 절감을 통한 ESG 경쟁력 제고에 굉장히 핵심적이다 보니까 건설업체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이번 시리즈 A 라운드에 GS 벤처스가 함께 동반 투자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GS 벤처스 입장에서는 그룹 내에 GS 건설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사하고 이제 붙여줬을 때 전략적 협업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점들을 주요하게 고려를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이제 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양한 건설 기업으로부터 이제 협업하자는 제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에이트테크의 또 다른 확장 방향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이제 폐기물의 밸류체인 내에서의 그 후방 업체로의 확장입니다. 선별업체를 통해서 분류된 플라스틱은 후방업체에서 세척 및 분쇄돼가지고 플라스틱 플레이크의 형태로 화학기업이나 의류기업 같은 수요처에게 납품이 됩니다. 에이트테크가 이 세척 작업이나 아니면 분쇄 작업까지 자동화하게 되면은 24시간 내내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는 이 자원순환 센터를 설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스마트 팩토리 소리 전체를 이제 모듈화할 수 있다 하면은 테슬라가 기가 팩토리를 이제 수출을 하는 것처럼 에이트테크의 스마트 팩토리도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메이오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기존에는 이걸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선별을 했었어요. 적외선을 쬐게 되면은 과일의 결함이 있는 부분은 그걸 반사하는 빛의 그 적외선의 파장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를 선별 작업에 이렇게 채택을 했었는데 이게 적외선 카메라의 단가가 일반 RGB 카메라에 비해서 최소 3배, 많게는 뭐 10배 이상도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높은 단가에도 불구하고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예를 들어서 A 결함 같은 경우에는 짧은 파장을 반사를 하는데 B 결함 같은 경우에는 긴 파장을 그걸 반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한 대의 적외선 카메라는 특정한 파장 영역대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결함을 인식하려고 하면 그 비싼 적외선 카메라를 또 추가를 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다양한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 카메라가 그 AI를 통해 가지고 그 딥러닝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결함은 결함인데 무슨 결함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선별 정확도가 높지 않다라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AO 판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RGB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기존에 할 수 있었던 작업들은 모두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A4팜의 선별을 활용한 자동화 선별은 그 사과나 귤 같이 동그란 과일들,
그러니까 컨베이너 벨트에서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과일들에 우선적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오이나 고추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인삼 같은 것들도 솔루션을 개발하기만 하면은 이제 제품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 자체가 그만큼 잠재력이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고요. 특히 특히 인삼 같은 작물 같은 작물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술이 없어가지고 솔루션을 도입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가 없습니다. 만약 에이오팜이 인삼을 자동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만들어낸다라면은 그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작물로 확장하는 방향을 준비하기 위해서 에이오팜은 지역 농업 그리고 농업법인들과 솔루션 확장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에이오팜의 또 다른 확장 방향은 바로 농산물의 국가 등급 표준 확립을 통해서 직접 D2C 이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D2C가 잘 안 됐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브랜딩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유통업자가 구매 의사결정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과일을 사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선별 안 된 과일을 내가 직접 구매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좋은 유통업자한테 가서 이거를 사오겠다라는 그 니즈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에이오팜의 솔루션을 통해서 이 과일은 A 등급 과일입니다. 혹은 B 등급 과일입니다. 라는 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온라인에서 A 등급 과일을 주문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비자와 그 생산자 간의 직거래가 활성화하게 되면은 이제 47.5%에 달하는 이제 농산물의 중간 유통 비율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 점을 위해서 에이오팜은 지금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라는 곳과의 그 정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서 농산물 등급의 국가 표준을 확립하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이 두 개 기업을 투자를 하고 이 리포트를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왜 이런 기업들이 이제서야 나오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그 RGB 카메라를 통한 AI 선별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이제 20년에 들어서야 이러한 기업들이 나왔을까라는 점들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이전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하드웨어의 단가가 빠르게 감소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GPU의 발달을 통하다 보니까 이제 연산 단가가 내려가서 좀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점이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보급화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AI 스타트업들이 뭔가 자신들의 제품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 허들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허들이 낮아지니까 좀 더 많은 시도가 일어날 수 있고 그 많은 시도 속에서 좋은 스타트업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뭐 AI 발달을 통해 가지고 이 CNN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미지 인식을 하는 오류율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했었는데 근데 이 CNN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연산 컴퓨팅 파워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은 2020년에 됐는데 2016년 정도에서야 이제 산업 현장에 도입하는 게 좀 경제성을 갖출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전까지는 이 많은 컴퓨팅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GPU의 그 단위 가격이 너무 비쌌고 그리고 비쌌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속도도 빠르지 않았었고요. 이 AI 특성상 특히 이미지 인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화질의 이미지를 써야지 이 AI가 좀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높은 용량의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면 시간이 더 걸려버리니까 이 제품 개발 비용이 더 비싸지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AI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예, 아니오의 간단한 선택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고정된 작업들만 반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지만 GPU의 성능이 빠르게 개선이 되면서 이제 좀 더 복잡한 AI 알고리즘을 로봇에게 학습을 시킬 수 있으니까 AI가 탑재된 로봇도 좀 더 복잡한 업무들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었던 거죠. 이걸 학습을 시키는데 한 번 학습을 트라이얼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뭐 3일이 걸렸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GPU의 발달을 통해서 3일 걸리던 작업을 6시간 만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산술적으로 그 6배의 시도를 더 해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이게 스타트업은 어쩔 수 없이 한번 제품을 만들어서 해보고 이걸 계속 수정해가는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게 스타트업들의 숙명인데요.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그 허들이 낮아진다는 점은 스타트업들이 좀 더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 환경적인 요건을 마련해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단위 연산을 하는데 필요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내려가는 추세가 확인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 AI 학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컴퓨터 서버들을 직접 구축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정비 또는 설비 투자가 초기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다양한 시도를 이거 생각났으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뭔가를 시작하는 데 들어가는 그 진입장벽이 높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가 워낙 발달을 하고 이제 5G의 대용량 통신 인프라가 갖춰지니까 그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이제 초기 AI 개발을 해볼 수 있는 정도로까지 이게 환경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이제 다른 스타트업의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보다가 이런 모델을 한번 구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실현을 해보고 이게 되네 싶어서 법인을 창업했었던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정말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로봇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환경적인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대에 들어서 다양한 로봇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입장벽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로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스타트업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에이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 폐기물 그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사진이 없으니까 그 실제 폐기물들을 사진을 찍어가면서 개발을 했었어야 되는 소요가 있는데 그 사업자들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었고요. 이건 뭐 A와 오판도 마찬가지의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이미 제품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촬영되는 이미지만 인식시켜서 AI를 합체시킨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스타트업들이 이런 걸 시작해 보려고 하면은 이제 초기에 자기들에게 협력해 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데서부터 그런 시간적인 문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우위를 갖고 이제 제품의 고도화를 지속해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제품화하고 그 제품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데에는 지속적인 시행착오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그 AI 네트워크를 선별하는 점에 있어서도 이제 네트워크가 공개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그 두 개의 기업이 본인들의 네트워크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최적의 네트워크를 찾기 위해서 다른 스타트업들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그 물리적인 시간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두 개 기업들은 단순하게 AI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그 AI 소프트웨어가 실제 하드웨어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이게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좀 실용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변수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다양한 변수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그걸 도입해 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도입하고 나서도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한데 이 에이트테크와 에이오팜은 지금 현장에서의 노하우를 통해서 그걸 빠르게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후발주자들하고의 시간적인 경쟁 우위는 더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좀 더 길기 때문에 이제 그 리포트를 통해서 직접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실제 도입 사례를 통한 이제 브랜드의 홍보 효과입니다. 이 폐기물과 농산물 선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기술적인 발전이 좀 더딘 산업이었었고 그 안에 계시는 의사결정권자들의 많이 고령화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기술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소극적인 분들이 많으신데요. 대신 이제 그 고객들의 특징은 얘기만 들었을 때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데 대신에 한번 보여드렸을 때는 이게 괜찮은 것 같다라고 좀 더 그 마음을 빨리 열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입소문 효과가 상당히 강력한 상황이고요. 또 그렇게 보수적인 고객군들이다 보니까 일단 한번 진입을 하고 나시면은 이제 쉽게 이탈을 하지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좀 폐쇄된 산업이고 본인들끼리의 이제 네트워크가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도입해서 이게 잘 됐다라는 소문이 들리면은 이게 빠르게 주변으로 전파돼서 영업이 좀 더 쉬워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에이트테크와 에이오판 같은 사례가 이제 국내에서는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빠른 브랜드 홍보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적인 비용은 훨씬 더 낮아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A호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솔루션의 우수 사례가 이제 농협중앙회로까지 보고됐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도 자료들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성과를 통해서 이제 농협은행과 이제 농협투자증권, NH투자증권으로부터 지분 투자까지 유치가 됐었고, 이 점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하면은, 아, 이거는 이제 NH가 투자한 솔루션이다, 보증한 솔루션이다라는 그 브랜드 효과 때문에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의 난이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여태까지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로봇 산업이 이제 앞으로 향후 5년을 주도할 핵심적인 메가 트렌드인 것은 자명하다는 게 저희 비전 크리에이터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큰 기업 하나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작은 스타트업들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제품을 통해서 개별 산업에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부 분들은 이런 로봇으로의 전환이 이제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저희는 이 문제는 바라보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하면은 안 되는 위험한 일들을 로봇들이 대신해주고 대신 사람은 그렇게 세이브된 시간 동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좀 더 본질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노동자들이 재배치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례로 참고할 수 있는 게 바로 세탁기의 사례인데 네. 옛날에는 세탁행위가 어쨌든 필요는 하니까 가정에서 누군가 한 명은 세탁을 전담을 해서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거에 당연히 주부들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부들이 이제 노동시장에 경제활동을 참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었는데 세탁기가 발명이 되고 나서는 이제 가사노동에 기울여야 되는 여성들의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경제활동 참여율이 올라갔고 이제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으니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여건이 신장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적절하게 기계가 발명이 되고 그 기계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은 이제 기술이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비전 크리에이터의 철학이고 가치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로봇들의 초입에 들어섰을 때 세탁기보다 빨래를 더 잘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방법을 생각할 게 아니라 세탁기가 벌어준 시간으로 과연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다음 리포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로봇 산업을 메가트렌드로 지목을 드렸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또 다른 메가트렌드는 바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입니다. 이 앞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그 로봇을 통해서 인간의 노동 시간이 많이 감소할 수 있다면은 그 줄어든 그렇게 확보된 노동 시간 동안 인간은 이제 뭔가 새로운 즐길거리를 찾아 나설 것이고 그 즐길거리는 우리는 콘텐츠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해하고 사람이 어떤 것들의 재미와 감동을 느끼는지를 알아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로봇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포츠로서의 바둑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알파고의 바둑에는 스토리와 감동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많은 콘텐츠의 수요를 충족을 해야 될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을 세상이 원하게 될 것이고 그 크리에이터들을 보조할 수 있는 산업 혹은 기업이 있다면은 그 기업이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로서로 전환되는 메가 트렌드를 주도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크리에이터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크리에이터 기업에 투자했고 앞으로도 투자를 이어갈 것인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크리에이터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봤었는지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으로 투자를 집행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분기부터의 저희 리포트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 혁신 창업가들의 투자를 하는 회사고요. 이렇게 산업에 대한 변화, 트렌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탑다운으로 이렇게 산업, 그리고 산업 안에서의 다이나믹, 어떤 류의 기업들은 성하고 어떤 류의 기업은 망하더라. 이 메가 트렌드에 따라서. 이런 거를 나름의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 로봇 산업에 대한 리포트 시리즈 지금 두 번째인데 아마 1년 안에 또 세 번째 게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투자하는 기업들의 성과와 그리고 신규로 투자하는 기업들과 그 맥락 속에서 저희가 공유를 드릴 텐데 이런 어떻게 보면 저희가 투자 현장에서 느끼는
인사이트 이런 것들의 공유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향후 메가 트렌드에 대한 그 감을 잡으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공유를 드렸고 저희는 사실 이제 여기 공유된 자료 말고도 어, 몇 배 더 많은 자료들을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 정말 깊은 리서치를 하려고 현장 구석구석까지 다 다닙니다. 뭐 농산물이다 그러면 농산물 그 분류 현장까지 가서 이제 직접 인터뷰도 하고 어, 뭐 쓰레기 분류장도 직접 여러 번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좀 더 몸으로 와닿는 그런 변화가 있는데 그런 걸 최대한 이 리포트에 담아내려고 노력을 한 거고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 산업에 대한 리포트 나올 때마다 공유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서 마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